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어제 새벽 중앙일보 단독 기사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는 용어를 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종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염 처리수로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 단장이기도 합니다. 방 실장은 조사 보고서 원본 공개는 물론이고 시찰단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명단을 공개할지, 어느 기관 소속의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그런 것들을 공개할지,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왔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전문가들이 검증하러 오는 게 아니라 시찰하러 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일본은 다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이미 그 계획대로 방류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방조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처리수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만 두고 봐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찰단 명단, 이름, 일정의 투명한 공개, 조사 보고서 원문 공개, 데이터 공개가 꼭 필요해 봅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했는지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어플 무료고요. KBS 1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제 방송 인터뷰 도중에 언성이 잠시 높아졌었는데 혹여 불편함 느끼셨을 청취자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셨으면 사과드리고요. 오늘 최강시사에서는 조웅천의 좋은 정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 그리고 3부에서는 둘리아빠 김수정 작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자, 뉴스 언박싱. 오늘은 확장판이네요. 민동기 기자, 김민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진 거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을 어제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정기석 위원장이랑 우리 제작진이랑 사전에 통화를 했는데 네. 엔데믹은 아니래요. 언론에서는 계속 엔데믹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이라는 말을 넣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을 했다라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엔데믹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정기석 정확하게 위원장. 팩트를 말씀드리면 다음 달 1일을 기해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이제 전환하게 되고요. 애초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이른바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때 해제할 예정이었는데 좀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동네 의원하고 약국 가려면은 실내 마스크 착용하고 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권고로 바뀌게 되고요. 동네 병원하고 약국.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은 그러면 여전히 실내 당분간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되는. 그리고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하고요.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가 되고요. 백신도 여전히 무료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이 되고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와 같은 일부 격리 지원도 계속될 예정인데, 다만 최근 들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좀 증가세를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있거든요. 그리고 신종 변이에 대한 재유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일정을 당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이 뭐 엔데믹이라고 표현을 하면 마치 이제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전문가의 말씀 들으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따가 들어보죠. 예. 네, 그러니까는 이건 뭐 풍토병화라는 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렇죠.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경보 단계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그거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기석 위원장에게.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는데 나중에 상황이 잘못되면 그러면 경계에서 심각으로 다시 높일 수 있는 건가? 그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사망했군요. 그러니까 서울 양천경찰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지난 8일 30대 여성이 양천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돼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른바 빌라 사기왕 있지 않습니까? 예. 40대 김모 씨 소유 빌라의 전세 세입자로 파악이 됐는데 이 여성이 별도로 피해를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경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뭐 극단적인 선택 정황이라든가 타살 혐의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서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국회 앞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 네 번째 사망자를 추모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일단 피해자와 시민대책위원회 쪽 사람들은 네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쏟아지는데 정부 여당의 피해자 감별법 그리고 선구제 후 해소 불가 방침이 나와서 피해자들의 불안은 가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빠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죠. 이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이제 상당액의 재산을 그렇게 전세 보증금으로 잡히고 그걸 못 돌려받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뭐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 논의는 뭐 공전하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 내몰린 피해자들의 어떤 지금 처지를 생각하면 국회가 뭐든 간에 하여튼 빨리 결론을 내려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걸 이분들에게 충분히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지금 신호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논의가 공전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절망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좀 빨리 처리를 해야겠는데 뭐 25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몇 가지 쟁점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쟁점을 좁혀서 최대한 그러니까 뭐 완전히 지금 전세보증금 뭐 사기당한 걸 다 돌려달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럼에도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최대한 빨리 합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우리가 무슨 뭐 IMF 구제금융도 신청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잖아요. 기업들도 다 구제를 해주고 그거 다 사실은 국민들 세금이 들어간 그렇죠.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또 코로나 때도 상기를 해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썼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더 돈을 안 썼었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면 그런 선진국들은 돈을 썼는가? 불가피하게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 굶어 죽지 말아라. 어떻게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살고 보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돈들을 받았다는 뭐 이야기들 많이 접해 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게 실제로 팩트입니다. 예. 근데 여기와 이것과 관련해서 왜 어떤 유연한 어떤 방법들이 한국은 금방금방 나오지 못할까?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예. 조금만 마지막으로 부연만 조금 하자면 예. 그러니까 쟁점이 일단은 그 예를 들면 지금 집을 어쨌든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 대출이 필요하면 자금 대출 해주겠다. 그리고 그 매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매입 임대 방식으로 지금 사는 집이 어쨌든 임대 방식으로라도 이 임대 방식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요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러한 해법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뭐 6가지인가 조건 중에 하나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 6가지 조건에 안 들어간다. 나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런 빠지는 부분이 없이 보완을 지금 6가지 기준에 대해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경우의 수 중에 임대로 사는 경우에 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개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전세보증금 일부라도 어쨌든 그 사기 어떤 이 특정 사건 6가지 기준에 들어가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주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론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혁신위 첫 회의를 열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군이 골병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제재를 줄여달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에게 전한 그런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이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인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언은요. 이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군을 약화시켰다. 이런 취지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근데 반론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하고 군 골병을 바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좀 논리적 비하가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또 이 회의에 앞서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민간위원 8명에게 대통령이 위촉장을 수여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고 이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군이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정치에 관여하고 댓글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일부 유죄 혐의 이제 유죄를 확정받은 그런 상태인데 어제 대통령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관진 전 장관을 존경받는 군 원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를 해서 군이 골병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이라는 거는 외교적인 어떤 행보인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군이 골병을 들었다라는 거는 군이 예를 들면 뭐 군의 어떤 군사적 능력이 악화됐다거나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냐. 제가 예를 들면 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서 뭐 연합훈련을 덜 해서 좀 이렇게 축소해서 해서 군의 어떤 그런 뭐 군사적 능력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뭐 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얘기여서 그래서 이런 발언이 이렇게 또 대통령실이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뭐랄까 고쳐지지 않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막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하거나 또는 관여하거나 또는 뭐 개입해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황당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화제가 많이 됐는데 뭐 심리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본인을 우상화한 뭐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웹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이상한 일이 많았거든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걸 본인이 했던 그 댓글 공작의 일환 아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전인가 아니면은 어떤 정치군인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뭐 이 포석인지 잘 이제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강군을 만든다고 하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군을 만든다는 게 예를 들면 뭐 군의 뭐 어떤 편제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훈련량을 막 늘려야 되는 것인지 또는 군에 있는 어떤 부조리를 뭐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인지 또는 무기, 최신 무기를 뭐 구매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떤 걸 하자는 것이냐 등에 대해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 강군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우익 집회에 참석하셨던 전 국방부 장관이나 그런 분들이 국방 비리와 연관돼서 확정 판결 받은 분들이 가서 그렇죠. 태극기 휘두르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봤었는데 그 국방 비리가 있거나 부패가 심한 어떤 기업, 조직, 군대에서 어떤 경쟁력이 생기고 효율성이 생기고 이게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외국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런 거죠. 가령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의 한국 국내에 있는 대학원의 MBA에서 그렇게 말하는 교수들까지 있던데 남자의 힘은 법카다. 예? 법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다. 뭐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법카랄지 법인카드랄지 이런 거에 관해서 굉장히 좀 좋은 말로는 유연하게, 나쁜 말로는 외국 지점장들이나 외국 지사장들 아니면 외국 기업가들이 봤을 때는 좀 부패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투자를 할 때든 아니면은 뭐 경쟁력을 볼 때든 본다면 기술, 부패 이런 것들을 잘 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조직 운영, 이거 군대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뭔가 국방을 우리가 제대로 하자. 국방 비리를 없애자. 그리고 그런 장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일벌백계해서 그런 사람들이 뭐 국방에 관해서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하자.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미국의 군산복합체로부터 돈을 본인이 나중에 빌렸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경쟁력인가, 이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발언이 요 며칠째 사실 전 정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발언의 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전 정권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지 전 정권 탓을 하려고 뭐 얘기를 꺼낸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총선 대비 이제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 어떤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지금 굉장히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역 문제에 있어서도 전 정권이 추진한 방역에 대해서 그것은 정치 방역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버린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점이 그런 것인지, 예를 들면 뭐 전 정권의 방역이라는 게 100점짜리다,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당연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족한 점을 앞으로 또 다른 어떤 팬데믹을 대비해서 어떠한 대응을 해서 준비하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정치 방역이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을 하는 발언인데 이게 사실은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이 정치 방역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가 되고 사람들이 몇 시 이후에는 모이지 못해가지고 다 기분이 나빠서 다 그래도 전 정권을 막 미워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정치 방역이면 왜 그게 어떤 정치입니까? 그게 오히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를 들면 이 집권하자마자 50조의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손실보상 해준다고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발언이 오히려 정치적인 방역 발언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포인트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전 정권 타격, 이런 데 정치적 타격 이런 데 맞춰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총선을 대비한다라고 봤을 때는 총선의 구도가 현 정권의 이 어떤 통치의 안정이냐 아니면은 정권의 어떤 심판이냐 이게 아니라 전 정권 심판이냐 현 정권 심판이냐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뭐 계산이나 고려라고 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다시 뉴스 언박싱 확장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의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하늘에 구름도 많지만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은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14도를 가리키는 서울이 한낮에 24도, 광주 24도, 강릉 대전 25도, 부산 제주 21도 안팎으로 서쪽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밤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주와 경남 해안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주말 동안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8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감곡나들목 조금 못 간 곳에서 사고 났습니다. 중원터널부터 5km 구간 정체되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금광 1터널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까지 신갈에서 수원 사이 정체됩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언박싱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계속되고 있고 어제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근데 조사 범위를 놓고서는 다소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진상조사단 팀장이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겠다.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되는지 그건 이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조사단의 그 입장을 보면 자료의 양이 방대해서 분석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김남국 의원이 2021년 12월 게임산업진흥법을 공동 발의한 걸 또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게임과 연동되는 코인은 값이 뛸 수밖에 없는데 혹시 법안 발의 전부터 관련 코인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비판인데요. 관련해서 또 여야가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또 이렇게 사실상의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뭐 22일에는 소위원회, 24일에는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근데 문제는 오늘 또 어제 오늘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추가 의혹이 계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YTN 등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 뭐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도 그렇고 상임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여러 차례 코인 투자를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상임위가 진행되는 그 기간에도 그 시간에도 투자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거고요.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YTN 보도 내용 등을 좀 종합을 해보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 하나에서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400건이 넘는 거래 내역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임위 진행되는 동안 단타 쳤다는 이야기인가? 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고 또 KBS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말고도 다른 게임 코인에도 9억이 넘게 투자한 의혹이 있다라고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KBS 단독 보도 이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말에 마블엑스라는 코인이 10억 상당의 김남국 의원의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지갑에 유입됐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마블렉스라고 하는 게 국내 게임 회사 넷마블이 게임머니 거래용으로 발행한 코인이거든요. 지난해 3월 출시가 됐고 6일 상장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코인이 유입된 시기는 4월 21일부터 5월 3일에 집중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장되기 직전에 많이 유입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의혹이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다 설명하기가 복잡해갖고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상임위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달에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인데 이때 이태원 참사 당일에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고에 대비를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따지는 그 상임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 발언하고 7분 뒤에 위믹스 코인을 매도를 한 내역이 이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이 지금 이 추적이 됐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전문 어떤 이 인물들에 대해서 그 지갑이 이제 계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좌 번호를 지금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 감출 수가 없게 돼버렸는데 그 외에도 뭐 올해 3월달에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 중에도 이 거래를 한 내역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걸 하는 어떻게 입법 활동을 하는 도중에 입법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 코인 얼마인가? 뭐 그렇죠. 이거 자체가 어떤 국회 윤리나 이런 데서 징계 사유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마블엑스라는 코인인데 그 코인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게임과 관련된 어떤 그 게임 회사가 발행하는 코인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상장되기 전에 막 사서 그것을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크게 뭐 이득을 크게 취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아니,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서. 지금 저 KBS 보도를 보면 이 직후에 코인은 폭락을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폭락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의심되는 게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 외에도 뭐 이 비트토렌트 그다음에 클레이 이런 데 투자를 다 했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6억 원 전세 빼가지고 LG 디스플레이 사가지고 9억 얼마가 된 다음에 9억 얼마로 이거를 여기다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요 숫자가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숫자 시점 이런 게 안 맞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2E,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돈 버는 게임이라는 거를 만들고 싶다. 게임 업계가. 그래서 이거는 규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게임 내에서 번 돈을 이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장된 어떤 코인 가치하고 연동해가지고 코인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바꾸면 그게 간접적으로 현금화 될 수 있다라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는 이제 그런 모델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국내에도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 법안 발의한 게 발의를 하려고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게 또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이 게임학회라는 이 분들이 제기한 의혹이 그 당시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로비를 했던 거고 특히 이재명 이 게임학회 학회장이라는 분이 또 이재명 후보 캠프에 결합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캠프 내에서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김남국 의원 중심으로 해서 이게 되는 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걸 허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걸로 상황이 바뀌어버렸다. 이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이 코인들이 김남국 의원이 게임 업체로부터 뭐 예를 들면 받았거나 제공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속에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한데 민주당 계속 이런 보도 이런 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조사단 이제 꾸린다고 하고 이 과연 해명이 되겠는가라는 상당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자신도 지금 모든 것을 다 공개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이거는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들이 추가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해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진상조사단에 본인은 해명을 하고 거기에 뭐 모든 자료를 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에는 어제 오늘 추가 의혹 보도가 너무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본인이 해명한다고 하면서 다 해명했다라고 하면서 다 투명하게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한 말들에 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말들을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0766님은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예약 거래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꼭 그 시간에 상임위 끝나고 7분 후에 할 필요는 없었던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1년 동안에 1,400번이라 그랬습니까? 네. YTN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1,400번이면 말이죠. 제가 그 경제쇼를 진행했던 나름의 MBA를 저도 했고 주식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보통 가치 투자자들은 말이죠. 1년에 두세 차례 10회를 넘지를 않습니다. 사고 파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사고 파는 것이. 1년에 1,400번을 거래했으면 YTN 보도 내용에 제기하는 의혹은 코인 지갑 하나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400건이 넘는 거래 내역이 하나에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갑 하나에서 지금 이게 KBS 보도도 보면은 지갑이 지금 여러 개인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를 했다면 만약에 지갑이 다른 지갑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거래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YTN 보도 내용입니다. 뭐 주식에서 초단타 매매 전략에 스캘핑이라고 하거든요. 머리를 살짝 뜨듯이 이게 조금만 먹고 또 뜨고 그거는 사실은 투자로 보기 힘든 개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 지갑을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검찰의 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열흘 만에 최고위를 다시 재개를 했고요. 어제 재개를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일단 두 최고위원의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용호 전 의원이 자진 사퇴해서 권위 상태지 않습니까? 전국위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최고위 회의에서 보궐선거 선관위를 꾸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공석으로 남겨둘 예정인데 최고위원 선출 시한이 6월 9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오는 15일 최고위에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뽑을 거냐 이게 관심 아니겠습니까? 단수 후보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근데 만약에 교통정리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복수 후보가 이제 도전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당 안팎에서 오늘 언론들이 보면은 그 실명들을 몇몇 분들을 많이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건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번 건으로 당 내용이 일단락이 됐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라는 그런 그렇죠.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어찌됐든 상처를 입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와서 설화를 일으킬까 봐 안 열 수 있는 최고위라는 것은 이상하죠. 존재 가치가 있는가라는 좀 의문도 드는데 예. 어쨌든 뭐 최고위를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행인데 이제 빈 거를 채우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크게 두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컷오프 되고 뭐 이런 그 친윤 후보군이라고 하는 이분들을 이제 다시 뭐 도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만희, 박성중, 이용 의원 이런 분들 또는 친윤 색깔이 명확한 뭐 어떤 그런 분들을 이제 출마시켜야 된다. 그래서 친윤 지도부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친윤 지도부 색깔로 가야 된다. 근데 반면 뭔가 확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확장성을 고려한다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이용호 의원이 호남 출신이니까 그렇죠. 이 호남 색깔이 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같은 좀 합리적인 어떤 뭐 문제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지금 뭐 이 어떤 출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또 별로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의도 연구소 부원장도 고사를 한 걸로. 네. 예, 그렇죠. 예.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친윤 이 지도부 한 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될 것인데 예. 그런데 그것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발언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지금 지도부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히로시마 갔다 온 다음에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여권 핵심 관계자 말을 빌어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 노동부, 복지부 이렇게 이제 세 부처가 문체부, 노동부, 복지부. 네.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대응이라든가 이른바 KBS, MBC와 같은 방송의 좌편향 시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평가라고 합니다. 좌편향 시정 노력을 문체부가 할 수가 있나요? 정부가. 저도 이게 왜 문체부 장관. 자유민주주의에서 다 떠나서 좌편향이 있다라고 쳐요. 네. 정부의 시각에. 근데 그거를 문체부 장관이 노력을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그거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저도 약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예. 그런 게 여권 내부의 판단이라는 거고요.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간호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까지도 이른바 예. 직역단체 간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해서 사태를 키웠다. 이런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G7 갔다 와서 이들 부처의 장관은 교체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문체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대로 일을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노동부 장관은 이 문제가 과연 이 노동부 장관의 문제였는가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이 주 혼란상이. 120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그렇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당사자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네. 지금 이 정부에서 어떤 이 정책을 대신 추진할 거냐를 놓고 전문가들이 합의를 못 내려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이건 오히려 정부의 핵심 컨트롤 타워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좀 탈원전 문제 이 산업부 환경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앞서 말씀드린 전 정권 이 때리는 걸로 정치적 이득 취하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기를 저는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에서 이거는 제사를 주제 1분밖에 안 남았군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 주재자가 장남이 아니어도 되고 나이 순이다. 누나여도 된다. 장남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게 기존 대법원의 판례였거든요. 이게 15년 만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도 합치하지 않고 그래서 나이 순으로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판결인데 상당히 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판례가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사로부터 조금씩 이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러니까 왜냐 여러 가지 규칙이 많이 있으니까 좀 불편한 점들이 있잖아요. 재산 중요한 것이지만 좀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봄철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불, 언제까지 반복돼야 할까요?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은 우리들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푸른 살림을 누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작은 불씨 대신 작은 관심을 모아 큰 산불 대신 큰 살림으로 산불 예방이 100년 살림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SJ 산림조합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양재봉입니다. 지금 한 32년째 되나요? 30년 전에는 사실 이 업이 요즘 말로 하면 3D라고 그러나요? 그런 직업군에 속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전문성으로 좀 이제는 인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죠. 또 의류도 많이 고급화됐고 또 거기를 다루려면 그만큼 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 옷을 얼마만큼 잘 알고 얼룩 빼기에 어떤 얼룩은 어떤 약품 써야 되고 하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이 또 중요하죠. 부지런하는 거죠. 부지런함이 최고죠. 저는 아침 8시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근무합니다. 손님이 오늘 옷을 맡겼는데 내일까지 좀 해주세요 했을 때 그 약속 지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일은 내일까지 절대 다 끝내거든요. 오늘 들어온 일은 바구니에 옷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 손님이 만약에 모레 입고 싶었는데 갑자기 내일 입고 싶을 일이 계획이 바뀌면 혹시 됐나고 찾으러 왔는데 딱 돼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게. 고객님들 어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관리 잘 해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렬한 봄볕에 어제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전남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흐려서 볕이 어제만큼 강하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은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낮 동안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4도, 강릉, 대전 25도, 부산, 제주 21도 안팎으로 서쪽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고 동해안은 다시 따뜻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다음 주는 내륙에 다시 28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는데요. 오전까지 일부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주와 경남 해안에 5에서 20,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오겠고요. 주말 동안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5.3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월간 조응천의 좋은 정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는 쇄신을 조언하는 정치권의 미스터 순서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오늘도 뜨거운 현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 달 만에 보통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모시는데 그 사이에 또 그 전에 돈봉투 의혹이 있었었나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코일입니다. 네. 예, 이거는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이 막 해명을 하다가 지금 좀 진상조사단이 좀 늦게 꾸려진 것 같은데 이게 대응이 좀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진상 자체 조사단 꾸리지 않은 거에 비하면 뭐 다행이죠. 뭐 예. 비록 뭐 한 박자 늦었습니다. 이것도 늦었고 초기 대응이 잘못돼 가지고 예. 계속 그러면 이건 거짓 해명 아니냐 이런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고 일어나면은 언론 보도가 본물을 이뤄서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어저께 밤늦게 나온 거에 보면 상임위 중에 무슨 거래를 했다는 뭐 그렇죠. 이런 예. 보도. 그건 굉장히 악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민주당은 공당이고요. 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니까 공당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신뢰를 최소한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야당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뭐 항상 뭐 검찰이 뭐 조작 수사하고 있다, 뭐 정치적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그나마 최소한의 진실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검찰이 까는 거에 따라 가지고 뭐 수동적으로 끌려갈 그렇죠. 수밖에 없죠. 예. 그나마 버틸려면은 그래도 아니다, 그건 사실 아니다라고 하려면 진상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진상조사의 방법이 A부터 Z까지 이렇게 쭉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언론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본인한테 맞느냐. 네. 틀리면 뭐 증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KBS나 YTN 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본인이 확인해 줘야 되는 보도일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상임위 시간 중에 그걸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그 거래 시 분이 찍힌 그렇죠. 그 지갑. 그게 예. 과연 그러면 김 의원 본인의 것이냐. 예. 그것만 확인하면 뭐 그렇죠.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계좌에 뭐 9억을 예. 투자했다. 위빙스 말고도 그것도 KBS의 보도. 예. 그 지갑 홀더가 김 의원이냐. 그렇죠.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예. 어쨌거나 이거는 뭐 객관적인 자료가 다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또 지금 투입된 우리 이용우, 홍성국, 김한규 이런 의원들이 그쪽에 밝은 의원들이니까. 홍성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리서치 센터장까지 하시는 분들. 네. 예. 저 객관적 자료만 있으면 뭐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코인이란 것이 블록체인을 뭐 기본으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 진입 장벽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뭐 그 투자를 할 때 그만큼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으면 그만큼 밸류를 높게 받고 뭐 가격이 높게 매겨진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것과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 여부를 할지 매매를 언제 했는지 그게 네. 상임위 중간 동안에 했는지 아니면은 법과 관련해서 이 상임위 활동 또는 법안 발의 활동이 본인의 정치적인 행동과 뭔가 좀 뭐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지 그래서 이해상충이 되는 것인지 그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예.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겁니다. 예. 네, 지금 뭐 매일 뭐 위믹스 말고 다른 코인도 했다. 뭐 그것도 뭐 9억이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를 확정을 시키고 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보도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예.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과연 이게 뭐 이해 충돌이 되냐 마냐 이런 거는 뭐 이 조사단이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예.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는 뭐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만은 그렇죠. 뭐 당 내부에서 예. 어느 정도 그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팩트가로라도 탈당이나 출당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의원직 사퇴. 아니 탈당 출당. 탈당 출당은 뭐 어쨌든 지금 저 사실관계 확정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네. 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팩트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직 사퇴. 뭐 의원직 사퇴도 뭐 저 야당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예. 먼저 잠깐 앞서 나갔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 본인이 결단할 문제지. 사실이라고 판단이 나온다면. 네네네. 아니 왜냐하면 그 뭐 우리 당도 어떻게 당신 의원직 사퇴해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타당 의원한테 사퇴해라 그걸 어떻게 그 상대당이 강요를 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죠. 예. 네. 근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경력이나 이력을 속여서 국회의원 된 사람에 관해서 자당 내에서도 공화당 내에서도 국회 수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에 대한 도덕적 기대치 허들 같은 것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좀 높다는 반증이겠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초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처음 국회가 열리는 날 본회의장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선서를 하거든요. 국회의원 선서. 예. 그 뭐 헌법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24조에 있습니다. 선서란 게 뭡니까? 공직자가 법령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대중을 향한 약속이고 공적인 약속이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가 돌아가는 중간에 단타를 쳤다면 그건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또 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거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멀다고 보여지죠. 네. 전 평소에 주위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단타하는 거 이거 여기 빠지면은 자기 직무 못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끊어야 된다. 만약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급적 뭐 저 배제한 게 낫다. 네. 근데 주식 단타가 복싱이라면 저는 이 코인은 UFC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개장 폐장 시간도 없고요. 이거 코인은 개장 폐장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돌아가요. UFC 맞네. 네. 상하한가도 없고요. 호재 악재 구분도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시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네.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식 투전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10억 가까이를 묻었다. 이건 무슨 배짱으로 이런 투자를 하는 거지? 이게 계속 어떻게 되나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올라가면
막 올라가니까 엔돌핀 돋아가지고 흥분될 거고 떨어지면 걱정돼가지고 낙담이 될 거고. 예. 그건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 이 김남국 의원의 돈봉투 의혹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김남국 의원 의혹 사건에 지금 묻히는 정도까지 가버렸으니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민주당은? 지금 돈봉투 뉴스는 거의 말미에 하나 나오거나 말거나 그렇게 좀 김남국 의원의 공헌입니까 그거는? 아유 참. 예, 그 이슈를 덮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게 참. 또 뭐 그렇다고 뭐 여당이 훌륭하냐? 뭐 저기도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도 뭐 그 여당 이야기는 좀 이따 여쭤볼게요. 그쪽으로 지금 안 넘어가요? 예. 아직 남아 있어요. 그 공천룰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변경이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겁니까? 이거 당원 투표에서 가결이 됐어요. 가결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찬성 눌렀습니다. 조홍천 의원님도 찬성 눌렀어요? 이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당규 개정하면서 이런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다는 걸 저도 모르고 했고 주위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넌 알았냐니까 자기도 몰랐대요. 하급심 유죄 현재 재판 중 이거를 부적격 사유에서 삭제하고 뭐 중대한 사유 이걸로 지금 대체한 거죠. 약간 추상적인 걸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째로 나간 게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요게 이제 그 딱 특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중대한. 그렇죠. 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공천 검증 과정, 공천 관리 과정에서 재량을 좁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면은 중대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 재량이 통째로 가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진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검증을 강화한 쪽으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내용을 알았다면 이건 반드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고 찬성 누를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논의는 의원들끼리는 아니요. 따로 공천 TF에서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안 하니까 다른 내용만 쫙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깨알같이 살펴보고 검토하고 못한 제 잘못이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은 변경 내용에 대한 당의 설명을 믿고 투표한 저 같은 참 저부터 이 멍청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고서는 이게 오히려 더 강화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반대거든요. 강훈식 의원은 지금처럼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다 기회를 박탈하자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 당원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렇게 했으면은 기소가 되었을 경우로 한정을 했어야죠. 검찰이라면. 차라리 이거는 벌금 하급심 판결이 아니고 유죄 판결을 받고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좁히는 구체적인 게 있었어야 된다. 법원의 영역에 관한 겁니다. 이거 검찰로 한정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의 한정에서 기소 받은 정도면 지금 하급심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정도는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공천룰을 변경하고 나니까 신문들 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소환이 됐거든요. 조국, 조민 이렇게 소환이 됐고 박지원 전 원장 출마 가능성도 이제 높여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구체적인 이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 뭐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저희한테 내로남불 딱지가 딱 달라붙은 게 언제입니까? 조국 사태 때 아닙니까? 저희가 조국의 강을 확실하게 건넜습니까? 아직도 못 건너고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지금 강으로 풍덩 빠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권 심판이 아니고 야당 심판으로 갈 겁니다. 다음 총선이. 예. 박지원 전 원장님. 전 원장은 출마 가능성이 아니라 박지원 전 원장이 조국 출마 가능성을 높게 봤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 전했네요. 예. 근데 뭐 요즘 열심히 저 지역 다니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 당의 원로로서 좀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심을 좀 잡아달라. 한 3분 4분 남았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현안은 확실히 이제 오염수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처음부터 시찰단이라고 했고 1박 2일이라고 했어요. 예. 시찰단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시찰. 예. 보니까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시찰입니다. 예. 1박 2일 가는 거 오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삼시세끼 빼면은 결국은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 오는 거에 불과해요. 예. 이 조사가 아닙니다, 이거. 예. 거기다가 용어까지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자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했다가 또 이제 외교부 쪽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또 반발도 나오고. 예. 이거 프레임 변경이죠. 프레임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예, 레토릭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오염수 그 자체로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처리수 안전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갔다 와서라도 조사 보고서나 가기 전에 그 시찰 단원들의 명단을 그걸 공개할지 말지도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뜨하더라고요.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명단을 공개 안 하고 거기 뭐 소속된 뭐 해양연구소 이렇게만 공개할 생각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 돌아 살피며 그곳의 사정을 살피고 온 걸로 온 일원으로 자기가 이름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겠죠. 근데 그거는 자기 이름 걸고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대만도 작년인가 거기는 현지 조사단으로 갔고요. 예. 거기는 한 5일 정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대만보다 훨씬 더 일본에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박 2일입니다. 이거 안 맞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1년 3개월 김재원 태영호 이렇게 내렸는데 결국은 녹취록 때문이었지 않는가. 물론 뭐 사과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어떻게 보세요? 언젠가 한번 이준석 전 대표가 국힘 윤리위는 뭐 크게 기대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1년하고 3개월 나온 거 보니까 역시 이준석 얘기가 맞았구나. 국힘의 징계 양정은 그 기준이 비위행위의 정도가 아니고 공천과 당 운영을 염두에 둔 용산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염 처리수로 하자라고 정부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온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2명이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집권여당 의원들이 이것도 일종의 그 대통령실과의 뭔가 맞추기, 그 다음에 공천 이런 것들이 다 염두에 두고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초의 사례에서 사실은 그 대통령실 공천 개입의 꼬리가 살짝 드러났죠. 뭐 부인은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정황들이 계속 그 꼬리 따라가면 몸통이 나올 것이라고 국민들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웅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영의 최강 시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3년 3개월 만에 낮췄습니다.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 완화하기로 했고요.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했는데 뭐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심각은 이제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 4단계로 구분하는 것 중에서 최고 단계이죠. 이제 그 단계가 하나 내려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단계에서 하나 내려와서 3단계가 된 거면 저희는 아주 이제 보편적 일상으로 돌아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군요. 예, 완전한 일상은 사실 지난 3월에 그 로드맵 말씀드릴 때 내년 초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젊고 건강하신 분들 웬만한 분들은 그냥 그냥 일상을 유지하셔도 될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확진자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늘었죠. 예. 최근에 좀 늘었는데 이 느는 예는 아마 변이가 조금 생기면서 는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예는 지금 외국에서도 조금 늘었다가 다시 주는 추세하고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사실상 엔데믹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엔데믹 아닙니다. 예, 이제 과학적으로, 특히 의학적으로 엔데믹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독감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이제 코로나 이제 독감 됐네. 그러면 엔데믹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엔데믹은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4단계 중에서 경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WHO도 최근에 조치가 나왔었고, 경계에서 유행이 다시 생긴다.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라갈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최악의 경우인데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제가 중대본회의에서도 계속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점검하고 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시민들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루에 2만 명씩 환자가 생기고 또 그중에서 10명 안팎으로 사망자가 생기잖아요. 이런 감염병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독감이 무서워서 겨울 되면 가을 겨울에 늘 예방 백신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일상을 즐기시되 늘 말씀드리는 손 씻기, 그다음에 기침 예절. 기침할 때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꼭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거. 그래야 이제 마스크를 벗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대신할 수 있는 예방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기침 예절이라는 게요. 그런 거 지키면서 조금 이상하면 그래도 병원 가서 진단받고 조치 취하고 하는 그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됐으면 권고라는 게 격리하지 않아도 제재는 없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조치들이요. 오늘 당장 하는 게 아니고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군요. 이번 달엔 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5일 권고기 때문에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결정할 때, 이러면 아프면 실 권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이게 권고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출근하면은 또 남한테 옮기는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 논란은 몇 달 동안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일상으로 완전한 일상으로 한 발 더 가야겠다 아마라는 그런 결정으로 이제 권고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약국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안 써도 되지만 대형 병원급 이상으로 갈 때는 써야 되는 거. 딱 하나 남았습니다. 나머지 사실 의무는 거의 다 이제 해제가 되고요. 6월 1일부터입니다. 해제가 되고 병원급에 가실 때. 그래서 이제 의료법으로 병원이라 하면 30병상 이상을 가진 그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흔히 말씀드리는 이제 동네에 있는 큰 병원들, 그다음에 이제 대학병원들 하시면 되는데 거기는 아마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거의 다 쓰실 거예요. 그럼에도 저희가 병원급에 이걸 유지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에 오래 하다 보면 조금 일부 일부 사람들이 이제 지나치게 기침 예절을 안 지키면서 마스크를 벗고 너무 딴 분들한테 이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그러면 같이 있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니까 한번 유예 단계를 두고 다음에 풀자 그런 뜻에서
병원급은 유지한다. 의무가 아직 의무이다. 예,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비, 입원비,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계속 무료 지원이군요, 이건. 네, 이 지원 체계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체계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치료비 제공하고 치료제 무료 제공하고 예방접종 무료제 방역물자 등등 이거는 다 그대로 유지하고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하던 거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뭐 등등에 이거는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받는 건 그대로 받으시고요. 의무만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훨씬 좋네요. 그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한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열심히 교역이 생기고 쉽게 말하면 다니셔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 그렇군요. 이제 여행도 많이 하시고 또 무역도 많이 하시고 인적 교류. 그리고 이제 각 나라는 출입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급적 이제는 풀어주시라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렇군요. 노인 사망자는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위험군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이 방역을 하면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 고위험군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스스로 이제 개인 방역 수칙 많이 지키시겠지만 그래도 정부로서는 이분들한테 즉시 치료제가 처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예방 주사가 좋은 예방 주사가 나올 때 즉시 그 배포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입원하고 그다음 응급이 됐을 때 또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차질이 없도록 이런 시스템을 이제 하나하나 다 준비해서 특히 이제 각 지자체가 노인분들이 멀리 가지 못하시고 또 병이 걸리면 멀리 가면 안 되니까요. 각 시도 또 시군구 지자체가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고위험군을 철저히 보호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특히 이제 이게 방역이 풀리는 만큼 그분들은 또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의료진에게도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제 사실 중대본 회의 때 이제 의료진 대표들이 와서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다 박수를 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의료진 중에 한 분이 이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뭐 그분들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국내 엠폭스 확진자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의외로 좀 자꾸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게 지금 이 병이 사실 우리나라에 발생되고 있는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또 소위 성적 밀접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한테는 이분들은 조금 좀 더 자각을 하셔야 되겠고, 뭐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다만 피부에 뭐가 난다 싶으면 이제 얼른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정도, 또 피부에 뭐가 있는 분들하고는 가급적 접촉을 안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WHO가 이 엠폭스에 대해서도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러면 코로나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게 사실 엠폭스가 우리나라는 지금 증가하지만 유럽, 미국 쪽에서는 지난해 많이 증가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이 미디어에 이제 그 방송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알고 나면은 이제 눈에 띄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WTO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사태는 이제 일단은 거두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위원장님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다음 팬데믹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뭐 정부는 준비는 하고 있고 이런 병원체가 언제쯤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지금 계속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백신, 치료제 개발 등등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 경제 프로가 예능보다 더 재밌냐? 뭐 귀에 쏙쏙 들어온다. 제 의견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주신 평가입니다. 한번 들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적 매력. 오후 4시 5분 홍사원의 경제쇼. 제가 진행을 아주 잘합니다. 진행은 서툴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진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뉴스를 전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더 많이, 더 오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한미 한일 정상회담 있었고요. 19일, 20일이면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이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NSC 상임위원장 지내신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는 마지막 날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한미일 정상회담 각각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마지막 삼각 동맹의 포질이 완성된다. 정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큰일입니다. 큰일이다. 우리 국민들께 꼭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한미일. 예. 사실은 이해관계가 각자 다릅니다.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안보 협력이 한미일 이렇게 묶이면 우리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예.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은 이익입니다. 일본도 큰 이익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손해가 커집니다. 이게 나눠서 핵심이에요. 한번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 일본은요. 예, 일본은 재무장화,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는데 예. 한국이 지금 등을 대주고 있어요. 한국이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사 주간지로 아주 유명한 타임지에서도 표지 인물로 일본 기시다 총리를 선정하고 오랜 평화주의를 벌이고 자국을 진정한 군사 대국으로 만들려 한다. 이게 타임지의 표지 헤드라인이거든요. 세계 최대 잡지 예.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 기시다 총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 대통령이다. 일본 군사 대국화의 길로 질주할 수 있게 우리가 사다리를 놔준 거예요. 자,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그런 세계 전략의 이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그러면 미국, 일본만 이익이고 우리는 왜 손해냐? 예. 첫째,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한미 동맹의 무게중심이 떨어집니다. 무게중심이 약화됩니다. 일본 쪽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은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 견제와 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역할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국의 보호국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본에? 국민 그렇죠. 그게 과거에 가스라테프트 100년 전의 협약이 그거 아닙니까? 그럼 지주회사 있고 밑에 중간 지주회사처럼 미국은 지주회사, 우리 국민은 중간 지주회사 그 손자회사 같이 한국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국민은 일본을 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가르쳐준 나라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은 세계 전략상 한국을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동맹으로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중국, 러시아는 멀어집니다. 이건 국익의 명백한 손해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예. 입장은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국익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지난 30년 예. 동안의 대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아무런 과학적 증거도 없고 치밀한 토론도 없었어요. 국민에게 설명도 없어요. 느닷없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가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실은 뭐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에 NCG 우리가 가서 그나마 이로운 성과라고 하는 정부 스스로도 그 NCG의 일본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이 한미동맹의 또 북핵 억지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크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대한 착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북핵 억지가 아니라 핵 족쇄다. 이렇게 사설했었어요. 핵 족쇄다. 핵 족쇄다. 우리가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요구를 더 이상 포기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건 바이든의 승리라고 지금 규정하는 거죠. 미국의 승리라고 미국의 이익이라고 규정하는 건데요. 미국의 CNN 방송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배치 또는 한국의 핵무장을 피하고 싶었고 그 해법이 워싱턴 선언이었고 NCG였다. 라고 짚은 거지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신문도 한국의 핵 개발 외도 위험을 선제적으로 잘 제압했다. 이런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NBC 미국 방송이죠. 워싱턴 선언이 군사적 가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이 확장 억제가 뭐 대단한 우리 안보에 무슨 안전판인 것처럼 선전하는 거에 이건 국민 기만입니다. 정부가 과대 선전하고 있다. 알맹이는 그거예요. NBC가 얘기한 군사적 가치는 없는 거다. 군사적 물론 가치는 없는데.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한미 간에는 SCM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미 연례 국방장관 협의회, 그렇죠. Security Council Meeting. 그다음에 그 밑에 MCM이라고 있어요. 합참의장 협의, 연례 협의. 또 그 밑에 DCM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차관보 협의. 이것들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확장 억제를 계속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1978년 카터 정부 이래 계속해온 미국의 해구산 약속을 계속 재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그것의 되풀이 수준인데 여기에 문서화를 했다는 의미는 있겠죠. 그러니까 NCG가 문서화한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대단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저는 의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크게는 이 한국의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고 지경학으로 주변을 시장화하는 그동안의 전략을 완전히 전복시킨 평화 외교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원님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 리틀 브라더로 작은 형으로 일본을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생각대로 그렇게 간다면 독도랄지 이런 것들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나올까요, 일본이? 독도는 사실 러일 전쟁 때 그러니까 그 일본이 시마네에 한 고시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90년대까지는 일본 국민들이 다케시마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익 정권,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계획적으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증가시켜 왔거든요. 자신들의 그 발언 수위 같은 것을. 근데 지금 최고조에 있는 거죠. 그게 지난 3월 16일 도쿄에 있었던 기시다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꺼낸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대통령실은 부인하지만 일본의 관방부 장관이 나와서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허언이라고 말할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잡아떼는 겁니다만 이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영토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아니 지금 영토 갈등이 있는데 상대방 정상이 독도 문제를 거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탄핵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독도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 그 이후에 3월 16일 이후에 지금 2달입니다만 윤 대통령 입에서 독도 얘기에 독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다면 독도는 불변의 한국 영토라는 것을 천명해 줘야 합니다. 아직 그 얘기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이미 실효적으로 우리 땅인데 그런 이야기 해봤자
국제적으로 문제만 만들고. 아니 그런데요. 예. 아니 그 이명박 대통령은 왜 독도를 갔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럼 왜 갔느냐? 자기들 대통령이었는데. 예. 그러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직접 갔는데 윤 예. 대통령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계속 해 주셨는데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미. 되게 국가 지도자로서는 크게 두 줄기가 있잖아요. 하나는 외교가 있고 내치로서의 특히 경제가 있는데 예. 윤 대통령도 잘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저도 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교는 참사하고 경제는 재앙입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경제성장률 최저 아닙니까? 지난 20년대 네. 1.6%. 실질 가계소득도 1.1% 줄었어요. 자, 이런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 정부 세수도 덜 거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 방향도 지금 옛날에 이미 실패했던 줄푸세, 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예. 법치는 세우고 예. 뭐 이거 낙수 효과,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 이거 다 한국에 유효하지 않은 드러났는데 그거 지금 되풀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미국 가서 사실은 반도체 이거 반도체는요 그냥 산업 분야의 하나가 아니라 2차 대전 전까지는 강철의 강도가 그 나라의 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이 이제 그 나라의 그 그렇죠. 국력이 척도였죠. 강대국에.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 탈냉전 이후에는 반도체가 산업의 쌀을 넘어서서 미래 국력의 핵심입니다. 그 반도체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것은 반군 일의 지금 최대의 기회인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옆에 세워놓고 그랬잖아요. 원래 반도체는 우리가 개발한 거고 우리가 시장을 지배했는데 지금 10%로 줄었다. 지금 한국이 만들고 있잖아요. 디램 반도체는 그렇죠. 80%인데 예. 이거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과 윈윈하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반박 한마디도 못했어요. 오죽하면 미국 기자가 LA 타임스 기자가 그랬잖아요. 자, 중국에 대한 그런 제한으로 우리 동맹국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한국 기자가 물었어야 할 건 미국 기자가 물었는데요. 윤 대통령 이런 반구 의제 자체에도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외교의 참사, 경제의 실패.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사항과 관련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야당이 그냥 야당이 아니라 170석 거대 야당입니다. 그리고 네. 과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실행했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왔던 정당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번영 정책,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북미 협상 또는 육자회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추진해 왔었죠. 그런 네. 전통을 가진 민주당으로서 논평, 성명, 비판 이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예컨대 저는 지금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인데요. 미국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야 하느냐. 미국은요. 영어로 번역된 영문판 조선일보가 한국 국민의 여론인 걸로 그렇게 100%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미국의 주요 저야 인사들은.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와서 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한국 국민의 의사를 100% 대표한다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줄 미국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서 한 그 반도체라든지 이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런 얘기 야당 대표가 가서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게 한미일 안보 협력에 매달리지 않는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하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야 하는 그런 역사적 지정학적 숙명을 갖고 있다 하는 메시지를 미국의 언론, 의회, 전문가 집단에 전해야 되죠. 미국은 여론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야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미국에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찰단이 가기로 했는데 근데 가기도 전부터 뭔가 우리가 뭐 좀 무릎을 꿇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처리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정부는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기시다 총리가 원래는 5월 19일부터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이후에 6월 달쯤 뭐 6, 7월경에 방한할 거다라는 그랬었죠. 관측이었는데 예. 왜 그렇게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자마자 서둘러서 왔을까요? 그 점이 핵심입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전에 한국에 가서 이 핵 오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동의를 얻는 것. 이것이 핵심 과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G7 정상들 독일이나 프랑스 정상들 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웃한 나라 한국도 이 방류를 수용했다라는 것이 대단한 그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지금 윤 대통령은 응해 주었는데 일본에 좋은 것은 한국에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애국심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이 국민의 건강 주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하고 우리 어민들 죽을 판이에요. 우리 국민 건강 결정적으로 위해받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내다보기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저질렀던 광우병 소고기 수입 파동. 그래서 얼마나 큰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죠. 그거에 버금가는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시찰단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학여행단과 별 진배가 없어요. 하룻밤 가서 둘러보고 온다는 것이고 일본 정부가 분명히 못 박았잖아요. 이것은 오염수의 안전성이나 안전성 평가나 확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시찰이다. 네. 그냥 관찰이다 하는 얘기죠. 면죄부 주는 건데요. 이건 정말 윤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민주당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그 비약적으로 뭐 지지율도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런 것들이 계속 돈봉투랄지 뭐 김남국 의원 지금 코인 이야기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뭐 결단을 가지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국민들은 사실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 세력이 좀 더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막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지금 민주당의 핵심 전통 지지층이 40대 그리고 호남인데 지지 떨어지잖아요. 그건 뭐냐 바로 이 도덕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지요. 사실 정당의 역사 한국 정당의 역사에서 민주당은 그 정치 개혁과 도덕성에 있어서 늘 지금의 여당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변별성, 차별성이 없어져 있는데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리더십의 문제라고 한다면 비대위 이야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것은 지금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이 정부의 외교 실정과 경제 실정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결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거예요. 당내 뭐 돈봉투랄지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도 무슨 탈당 조치랄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엄정하게 대응해야죠.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2018년 5년 전이죠. 국회에 있을 때 가상화폐를 국회의원 재산 등록 때 포함시켜라 하는 법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2018년 벌써 1월 달에요. 그때 뭐 이제 가상화폐가 한참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될 때였는데 그 법이 그때 그 처리가 됐다라면 이런 사태를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화덕나들목 부근 갓길에서 사고 났는데요. 월문 3터널부터 많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서울 요금소부터 정체입니다. 이후 신갈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는 중원터널 부근에서 감곡까지 사고 영향이 남아서 정체고요.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도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승미였습니다. 열이 버거 저리 받아 할 수 없는 둘리 빙하타고 네, 추억의 만화 아기 공룡 둘리 올해 작품 탄생 40주년이라고 합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재개봉된다고 하는데 둘리 아빠 김수정 감독 겸 만화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소희가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봤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KBS에서 이거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87년, 88년 그 두 번에 걸쳐서 KBS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을 했죠. 그 소희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뭐 둘리 첫 온고 입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자들의 반응을 기다리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게 벌써 좀 40년 지났거든요. 이 세월이 너무 빨리 살같이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좀 그렇습니다. 예, 리마스터링 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둘리 얼음별 대문 같은 경우 96년에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색감들이 요즘에 와서는 디지털화 되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색감의 보정 부분. 예, 거기서 이제 가장 중점을 뒀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색감이 약간 좀 어두웠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화사해졌는데, 그것이 또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색감이 굉장히 좀 중점을 뒀죠. 그 애니메이션이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것도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요. 예.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필름 자체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리메이크 작업 같았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이제 총 정리돼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을 텐데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렇군요. 아기 공룡 둘리는 어떤 철학적 기반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캐릭터들이 참 설명이 좀 필요한 캐릭터들이에요, 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둘리 이야기 구조 자체가 사실은 다들 고길동이 씨라는 집안에서 떠내기처럼 객처럼 들어온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사회가 다들 이렇게 잘나고 또 이렇게 꼭 평등하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내주는. 고길동 씨 이야기했지만 둘리를 보면서 자란 아이가 지금 고길동 씨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죠, 그때 극 중에서. 그렇죠. 지금 고길동 씨가 그때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의 그렇죠. 이제 한국 아버지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둘리를 봤던 독자 주 세대가 어린이였단 말이에요. 어린이였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둘리가 절대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감성적으로 이제 소통이 됐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고길동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는 적개념으로 이렇게 고길동 씨를 싫어했다고요. 독자들이, 팬들이. 둘리를 자꾸 때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보통 독자들이 여서를 보내기로 고길동 씨를 혼내는 방법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질타하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둘리를 사랑했던 분들이 좀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길동 씨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입이 돼버렸는데 속정이 또 있어요, 고길동 씨가.
그리고 그 예. 어떤 독자들이 변질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야기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 과정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본인도 아빠가 돼 보니까 이제 뭐 자식이 그것도 그 공룡 어디에서 외계에서 와가지고 그 개구로 살면서 그렇게 사고 치면 그 뭐 그렇죠. 화를 안 낼 수가 없죠. 예, 그 편하지 않죠. 가장 그 감정이입이 되는 캐릭터는 그 작가님도 고길동 씨입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캐릭터입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고길동 씨나 뭐 둘리 이런 것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마이콜 같은 경우가 좀 감정이입도 되고 그다음 좀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 나이 그리고 이제 누구나 스타를 꿈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스타가 그 누구나 다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젊은 시절에 이제 저 같은 모습도 아마 이런 부분 좀 투영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마이콜이 좀 저는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좋아요. 인간적으로. 9449님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둘리는 왜 대벌인가요? 이렇게. 그 둘리가 그 대물일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사실은 그 둘리의 정체성이 파충류잖아요. 파충류니까. 근데 파충류의 머리 두 가락이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좀 이상한 건데. 그 이제 둘리가 또 좀 나온 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 둘리 머리에 물론 대머리기도 하지만은 그 머리카락 두 개 나온 것을 어떤 이들은 더듬이로 알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써니 강님은 둘리와 김수정 작가님이 닮았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닮으셨어요? 닮으셨으면 굉장히 좀 글쎄요. 그 과거에는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길어가지고 또 파마한 펌 머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덜 들었는데 요즘 제 머리가 좀 짧아졌어요. 그러시구나. 짧아지다 보니까 좀 행태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경쟁력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경쟁력을 이야기하기에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너무 이렇게 적거든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좀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회적 총론으로라도 애니메이션을 부활할 수 있는 게 제작 여건이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운동이라도 좀 일어나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컨텐츠의 그 제작의 어떤 자유로움 사실 저희들 지금도 금요일 같은 거 이런 걸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움과 어떤 투자 그다음에 제일 이제 좀 중요한 건 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원하는 각 장르의 어떤 장르들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독님. 안 됩니다. 김수정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